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엄마, 또 똥 싸셨어요? 진짜 미치겠네. 요양원 복도에서 강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로.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실수, 매일 실수예요?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강민지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는 순간 CCTV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조심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석 달 뒤 김수진 형사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대체 화면 속 강민지는 할머니를 밀치고 음식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통장이랑 재산을. 형사는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참으셨어요? 아들한테 찜 되기 싫어서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형사님, 사실 제가 며느리한테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석 달 전 박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처음 입소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봤어요. 강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효부네요. 이정민 원장도 처음에는 감동했습니다. 30년 넘게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는 처음 봤거든요. 원장님, 저희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치매 초기라서 정말 걱정이 많아요. 강민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박재훈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몸을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주말마다 올게요. 강민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민지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매번 과일이며 간식이며 양손 가득 들고 왔습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민지 씨 시어머니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저렇게 자주 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강민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 어머니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민지가 다녀간 날이면 어김없이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양보호사 김미숙이 원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 좀 이상해요. 며느리 오는 날만 되면 밥도 잘 안 드시고. 그래요? 혹시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건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민 원장은 박순자 할머니와 면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며느리분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가 착해요.
제가 짐이 돼서 미안할 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김미숙 요양보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들어간 김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일으켜 세우려는데 할머니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졌어요. 제가 실수로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의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세게 잡힌 것 같은 손자국이었습니다. 김미숙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박순자 할머니 팔에 이상한 멍이 있어요. 이정민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학대의 흔적이라는 것을 CCTV 확인해봐요. 지금 당장. 하지만 할머니 방 안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복도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원장은 지난 일주일간의 복도 CCTV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민지가 면회 온 날의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김미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정민 원장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민지는 복도에서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시어머니의 팔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원장은 다른 날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강민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복도에 아무도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거칠게 대하고 음식을 던지듯 주고 심지어 휠체어를 난폭하게 밀기도 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원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가진 영상만으로는. 그리고 할머니가 신고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원장님, 그래도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알아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일단 할머니와 다시 면담을 해봐야겠어요. 다음 날 이정민 원장은 박순자 할머니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때리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는 착해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원장님, 제발 며느리 탓하지 마세요.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아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지가 또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머니 뵈러 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과일과 건강식품들이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일부러 복도에 나와 강민지를 지켜봤습니다. 강민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요즘 식사를 잘 안 하신다는데 신경 써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강민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재빨리 박순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좀 쉬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원장은 김미숙 요양보호사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 오늘부터 박순자 할머니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그리고 복도 CCTV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네, 원장님. 그런데 정말 경찰에 신고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직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이정민 원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참는 노인들. 그들의 희생은 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토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박재훈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박재훈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함 때문이었을까요? 재훈아, 넌 회사 일 바쁘지? 괜찮아, 안 와도 돼.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괜찮아. 내 아내가 잘 챙겨주니까. 할머니의 말에 강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이정민 원장은 이들 가족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 박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먼저 차에 가 있을게. 중요한 전화 와서. 그래, 알았어. 나도 금방 갈게. 박재훈이 나가자 강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재빨리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강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강민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할머니 방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이정민 원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표정, 저건 사람을 학대하는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지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장은 급히 CCTV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영상 바로 저장해요. 네, 원장님. 이정민 원장은 모니터를 통해 방금 전 장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민지가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짓던 그 냉소적인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경찰에 신고합시다. 원장님, 정말이요? 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이정민 원장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하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있어요. CCTV 증거도 있습니다. 이틀 뒤 김수진 형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노인범죄 전담반 소속이었습니다. 원장님, 신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이정민 원장은 김수진 형사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모아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1시간 넘게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볼수록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네요. 그렇죠?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효부처럼 보였거든요. 전형적인 위장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다정한 척하고 뒤에서는 학대하는 거죠. 김수진 형사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와 면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한데 할머니가 며느리를 감싸실 거예요. 예상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그래요. 김수진 형사는 박순자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노인범죄 전담 형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순간 공포가 스쳤습니다. 경찰이요? 왜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를 도우려고 왔어요. 김수진 형사는 부드럽게 말하며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때리나요? 아니에요. 며느리는 착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CCTV 영상을 봤어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거칠게 대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그건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할머니, 형사님, 제발 며느리 탓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며느리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참아야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학대당할 이유는 없어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형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명함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수진 형사가 방을 나오자 이정민 원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예요. 완전히 며느리를 감싸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조사해야죠. 며느리의 다른 범죄 혐의를 찾아야 해요. 학대만으로는 할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입건이 어려워요. 김수진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강민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이 요양원 비용이 얼마죠?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예요. 강민지 씨 남편 박재훈 씨의 직장은 IT 중견기업 부장이고 강민지 씨는 전업주부네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강민지 씨 명품을 많이 걸치고 다니던데 이 집안 수입으로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김수진 형사의 직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단순한 학대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입소할 때 며느리분이 할머니 통장을 맡아서 요양원비를 내고 있어요. 김수진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을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네, 할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며느리분이 대신. 그 순간 김수진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돈이 얽혀 있다는 것을. 김수진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와 즉시 박순자 할머니의 금융 내역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에서 재산 착취는 흔한 패턴이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김수진 형사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통장에서 지난 3개월간 매달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150만 원씩 총 4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인출 장소는 모두 강민지의 집 근처 은행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김수진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박순자 할머니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시세는 약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아파트의 명의 이전 서류가 제출됐다가 반려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장 위조 의심으로 반려됐네. 김수진 형사는 즉시 등기소에 연락해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강민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격리시킨 뒤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아파트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김수진 형사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건 단순 학대가 아니라 재산 착취 사건입니다.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해야 합니다. 좋아, 강민지 소환해서 조사하자.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할머니, 다시 한번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형사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시죠?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며느리분이 그 아파트를 가로채려고 했어요. 할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명의 이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통장에서도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요양원비 말고도 150만 원씩이요. 그건 제가 며느리한테 용돈으로 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주신 거라고요? 할머니는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시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서류를 꺼내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명의 이전 서류예요.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는데 필적 감정 결과 할머니 서명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파트는, 할머니, 저 아파트는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해준 거예요. 나중에 아들 주라고. 김수진 형사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자기 명의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 거 될 거니까 지금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도장을 줬어요. 도장을 주셨다고요? 네. 그런데 왜 반려됐다는 거예요? 김수진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은 아들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서명도 할머니 걸로 위조했고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때리는 것도,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도, 아파트를 가로채려는 것도 모두 범죄예요. 형사님, 그래도 아들이.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래서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진 형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드릴게요. 아드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범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사님 하시는 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형사님. 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제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미안한 게요? 네. 사실은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만뒀습니다. 며칠 뒤 김수진 형사는 강민지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강민지는 여전히 우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 학대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학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CCTV 영상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거칠게 대하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어요. 그건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제가 말리는 거였어요. 강민지는 능숙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진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통장에서 매달 150만 원씩 인출한 건 설명해 보시죠. 그건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수고한다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나가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직접 주셨나요? 전화로. 허락받았어요. 김수진 형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 명의 이전 시도한 건요? 도장 위조한 것도 시어머니 허락받았나요? 강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도장을 주셨어요. 세금 아끼려고 며느리 명의로 하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필적 감정 결과 시어머니 서명이 아니에요. 저는 강민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학대하고 재산을 훔친 거예요? 훔친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10년 넘게 고생한 대가라고요.
강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늙고 치매까지 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예요. 그 재산 나중에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제가 미리 받는 게 뭐가 나빠요? 김수진 형사는 분노를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지 씨, 지금 하시는 말씀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강민지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요. 노인학대, 사기, 문서 위조. 최소한 3년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강민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재우는 회사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김수진 형사는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재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셨어요. CCTV 영상 보시겠어요? 김수진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지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대하고 음식을 던지듯 주고 팔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재우는 영상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그리고 통장 내역입니다. 지난 3개월간 450만 원이 인출됐고 강남 아파트 명의 이전 시도 기록도 있습니다. 박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드님, 어머니 뵈러 가시죠.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박재우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 요양원에 도착한 박재우는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아,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지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박재우는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재훈아.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힘들지? 네.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신경 써야 하고. 힘들지? 박재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엄마가 짐이 돼서 미안해. 어머니,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불효자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사실은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박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받은 아파트 있잖니. 강남에. 네, 알고 있어요. 그 아파트. 사실은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 그 아파트를 절대 며느리 명의로 하지 말라고.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 명의로 하라고. 박재훈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자꾸 자기 명의로 하자고 했어. 세금도 아끼고 나중에 어차피 너희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거절했어. 어머니, 그때부터였어. 민지가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게. 처음엔 작은 무시였는데 점점 심해졌어. 박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참았어. 내가 힘들어질까봐. 너희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재훈은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저녁 김수진 형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저 박재훈입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들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리고 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내 민지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 어머니 인감도장을 찾아달라고 자꾸 졸랐거든요. 인감도장을요? 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실패하고 나서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김수진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인감도장 찾으셨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어디 숨겨놓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만약 찾았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형사님, 제 아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거가 명확하니 기소는 확실합니다. 다만 형량은 재판에서 결정될 거예요. 박재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마음이.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드님이 곁에 계시면 회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며칠 뒤 김수진 형사는 다시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좀 어떠세요? 많이 후련해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할머니,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미안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사실은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민지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도 잘했고 재훈이한테도 좋은 아내였어요. 그럼 왜 제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김수진 형사는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아이 안 낳는 것도. 제가 계속 잔소리하고 간섭했어요. 할머니.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나중에는 저를 미워하게 됐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제가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먼저 며느리를 힘들게 했어요.
김수진 형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학대하고 재산을 훔치는 건 범죄예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마음 한편이 미안해요. 김수진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악한 며느리와 불쌍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진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민지의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형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컸습니다. 피고인 강민지는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이 강민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통장 내역, 위조된 명의 이전 서류, 모든 증거가 강민지에게 불리했습니다. 피해자 박순자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때렸고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강민지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인, 하지만 증인께서도 며느리를 오랫동안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박순자 할머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민지의 변호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간섭했습니다. 요리, 청소, 생활 방식 모든 것에 대해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건 맞지만, 그렇다면 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형사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교묘하게 피해자인 할머니를 가해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박재훈이 섰습니다. 증인,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박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까다로우셨고 아내는 그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증인은 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회피했습니다. 양쪽 모두 신경 쓰기 힘들어서 모른 척했습니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조율했어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습니다. 강민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 심리가 끝나고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민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강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간섭이, 무시하는 말투가 너무 힘들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미워하게 됐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있었어요. 저희는 사실 빚이 많았어요. 남편 회사 일도 불안정했고,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보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강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때리고 돈을 훔치고 아파트를 가로채려 한 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겠습니다. 법정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 저도 며느리를 힘들게 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잔소리하고 간섭했어요.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방식만 강요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를 미워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며느리한테 상처를 줬어요. 재판장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맞을 때도 돈을 빼앗길 때도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2주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박재훈이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강민지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당신 어머니 잘 모셔. 내가 못한 거 당신이라도 해줘. 강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습니다. 박재훈은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2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간섭이 선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용서의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네,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에게 훔친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민지는 석방됐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재훈과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강민지는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일어나렴. 어머니,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결됐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여전히 뭔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박순자 할머니의 과거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의 남편 박철수 씨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망 당시 박철수 씨는 겨우 55이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철수 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평소 건강했고 심장 질환 병력도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 그녀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자연사로 처리됐고 부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 어서 오세요. 할머니, 남편분 돌아가셨을 때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순간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당시 상황이.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네, 제 남편은 저한테 평생 폭력을 휘둘렀어요. 김수진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부터였어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화풀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재훈이 앞에서도 저를 때렸어요. 재훈이가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재훈이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재훈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하잖아요. 김수진 형사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때 재훈이가 대학생이었어요. 재훈이가 아빠를 말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재훈이까지 때렸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신이 나갔어요. 내 아들을 때리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어요. 김수진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쓰지는 못했어요. 제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대요. 저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자연사였네요. 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참을 망설였어요. 구급차를 바로 부를까 아니면 그냥 놔둘까? 할머니, 결국 불렀지만 10분 정도 망설였어요. 그 10분이 혹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0분을 망설인 게 결국 남편을 죽인 거예요. 김수진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서 판단이 흐려진 거죠. 그리고 심근경색은 10분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게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한 이유인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남편을 죽였어요. 아니,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런 제가 며느리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죄책감이 있었어요. 김수진 형사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왜 그토록 며느리를 감쌌는지, 왜 자신이 잘못했다고 계속 말했는지, 할머니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피해자예요. 30년 동안 폭력을 당했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버텼어요. 형사님,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을 때 망설인 것도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이제 그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짊어진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진 형사는 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재훈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과거에 대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커피숍에서 만난 김수진 형사는 박재훈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겪었던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까지. 박재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다는 것도. 어렸을 때는 기억 안 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 같기는 한데, 어머니는 아드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으셨어요. 박재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머니 곁에 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재훈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 박순자 할머니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아, 그건.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힘들어질까봐. 아빠를 나쁘게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뒤 박재훈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재훈아, 괜찮겠니? 내가 또 짐이 될 텐데.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김수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됐고 가족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지였습니다. 강민지는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법원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식사 도와드릴게요. 강민지는 한 할머니 옆에 앉아 밥을 떠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박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우리 며느리도 너처럼 착하면 좋을 텐데. 할머니의 말에 강민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안 오세요? 응, 바쁘다고 하더구나. 1년째 얼굴도 못 봤어. 강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자신은 더 나빴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한 할아버지가 강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야? 아니에요. 내가 봐서 아는데 뭔가 마음에 짐이 있구나. 강민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시어머니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때리고 돈을 훔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하고 있구나? 네. 매일매일 후회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아가씨, 늦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르게 살면 돼.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건 시어머니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아가씨가 진심으로 변하는 거야. 강민지는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지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재훈과 헤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니, 재훈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강민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박순자 할머니한테 훔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힘들었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했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잠은 오후 시간에 몇 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지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강민지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박재훈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 강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박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 내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 들었어. 네.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강민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감시하고 있었어. 내가 정말 반성하는지 보려고. 어머니, 민지야, 내가 처음부터 나쁜 애는 아니었어. 엄마가 널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강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너도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 서로 상처만 주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용서하자.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돼.
어머니, 강민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재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박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재훈, 그리고 강민지.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박재훈은 강민지를 초대했습니다. 민지야, 많이 먹어. 너 많이 야위었구나. 박순자 할머니가 강민지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강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됐어. 이제 그만 울고 밥 먹어. 식사를 마친 뒤 박순자 할머니가 강민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갚은 돈이야. 다시 돌려줄게. 어머니, 안 돼요. 이건 제가 훔친 돈이에요. 알아. 하지만 넌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 이제 이 돈으로 새 출발해. 어머니, 민지야, 넌 아직 젊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고 싶어. 강민지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강민지는 정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강민지가 신나서 할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민지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어머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강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김수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사건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사무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결말이 났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유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김수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요양원에 버린 시어머니, CCTV를 본 경찰이 경악했던 그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와 처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민지는 이제 노인복지시설의 팀장이 됐습니다. 그녀는 매일 노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새로 입소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알았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강민지는 새로 입소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팀장 강민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혹시, 네, 저를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시어머니 학대한 강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강민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네, 매일매일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하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강민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지는 박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매주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오, 민지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박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는 박재훈도 있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재훈 씨도 잘 지냈어요?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사이였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어머니, 제가 만들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해주고 싶었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웃고 떠들며 평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강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대학원에 가서 노인복지를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강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민지야, 너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도 돼. 어머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고 싶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강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바라주다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민지야, 엄마도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뭐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미움은 나 자신만 병들게 한다는 걸.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 나를 위해서. 강민지는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며칠 뒤 김수진 형사가 박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형사님, 어서 오세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형사님이 이 사건을 맡아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김수진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분이 노력하신 거죠.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형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형사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노인 범죄 전담이면 힘든 사건도 많을 텐데. 김수진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요? 네. 제 친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사님,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박순자 할머니는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사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제 일이에요. 그날 저녁 김수진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사건 최종 종결. 가해자 강민지는 완전히 갱생했고
피해자와 화해했음.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음. 피해자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평온하게 지내고 있음. 사건 관계자 모두 치유 과정 중. 결론 성공적인 회복적 정의 사례. 김수진 형사는 파일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정의는 회복과 치유에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1년 뒤 강민지는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강민지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민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저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순자 할머니와 박재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강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는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버린 시어머니, CCTV를 본 경찰이 경악했던 그 사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범죄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강민지는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 버린 시어머니, CCTV를 본 경찰이 경악했던 이 사건, 처음엔 단순한 학대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진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가정폭력을 견디며 아들을 키웠고 노년에도 여전히 짐이 되기 싫어 모든 걸 참았습니다. 강민지는 처음엔 착한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용서를 선택했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박재훈이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처벌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정의는 회복과 치유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폭력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민지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